10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현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어쨌든 AI가 좀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스타게이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가 나타났고요. 오늘도 국내 증시 반도체 기업들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반도체 업황의 회복력, 그리고 이와 함께 미국 증시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들 잘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실적 발표는 SK하이닉스 있겠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4분기 8조 돌파했고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2023년이겠죠. 비교했을 때 23배나 영업이익이 폭증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BM의 파워를 그렇죠. 이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국내 증시 중점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이미 시장에서 스타게이트 효과가 좀 나타났죠. 맞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도 이미 3% 넘게 올랐고,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는 두 자릿수 이상 껑충 뛰었고요. 전체적으로 소부장 종목들 좋았던 게 또 사실이고요. 지금 어쨌든 이 스타게이트 이 프로젝트만 보더라도 이 AI 반도체 시장이 적어도 트럼프 집권 기간에 4년 동안, 적어도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적어도 4년 동안은 계속해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어쨌든 AI와 관련된 기존의 어떤 일부 수익성 문제라든가 또는 투자가 좀 주춤할 거라는 이런 어떤 이슈들은 이제 확실하게 사그라들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 AI 어떤 이 시장의 급속한 어떤 발전, 이 진보를 계기로 해서 국내 반도체 시장에서도 이제 대표주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제 SK하이닉스로 이제 자리 바뀜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문득 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지난해 연간 GDP가 한 2%가량으로 전망치인 2.2%를 하회한 그렇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경제의 부진은 좀 지속적으로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잘 갈 수 있는 섹터들 선별을 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계속해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나우 1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자 모닝체크 오늘은 4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SK하이닉스 얘기를 좀 해드려야죠. 예, 4분기 전체 상장사 영업이 1위, 8조를 넘겼으니까요. 1위를 차지했고, 이제 이 얘기는 결국 이제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휴대폰이라든가 가전부문 다 합친 것보다도 영업이 더 나온다. 분기 기준으로. 그런 얘기가 되겠고, 어제 주가 말씀대로 3.4% 이제 올랐고요. HBM 시장 우위로 사상 최실적을 달성했다. 예, 역시 예상한 대로입니다. 작년 매출도 66조까지 올라갔고 영업이익도 23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SK하이닉스 실적은 1분기부터 시작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계속 급증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서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이게 이제 계속 이제 현실화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결국 이제 이런 추세가 이제 올해는 1분기부터 이제 올라간 추세가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간다고 그러면 SK하이닉스의 올해 실적, 2025년 실적은 또 한 번 더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또 충분히 예상이 되는 대목이다. 또 이렇게 또 대장주인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잘 나가게 되면 SK하이닉스의 HBM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또 다른 이 소부장 업체들의 역시 실적도 당연히 뒤따라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체크상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는 고려아연 얘기입니다. 오늘 임시주총회 열리고요. 이 새 이제 관련된 이제 인사들 사진도 있고요. 집중투표제는 무산이 됐고, 그래서 MBK 측의 유리한 국면으로 좀 가는 상황에서 막판에 또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제 고려아연 측이 손자 회사인 SMC라는 회사를 동원을 해서 영풍의 지분 10.3%를 전격적으로 인수를 했거든요. 또 고려아연이 갖고 있던 영풍 지분도 이쪽에다 넘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고려아연과 영풍이 각각, 고려아연은 영풍의 지분을 10.3%, 영풍은 고려아연의 지분을 잘 아시는 것처럼 25%가 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왜 최윤범 회장 측의 마지막 승부수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이게 상법상 상호주 제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최 회장 측이 활용을 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서로 지분을 10% 이상 갖고 있는 회사들은 서로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영풍이 지금 25% 고려해야 되는 지분을 갖고 있고 집중 투표제 무산으로 일단 그냥 단순 표 계산으로 했을 때 47%에 가까운 지분을 영풍 측, MBK 측에서 갖고 있거든요. 최인범 회장 측은 39%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대략 7%포인트의 차이를 최 회장 측에서는 이렇게 넘어서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중에 25%가 바로 이 영풍이 갖고 있는 고려하는 지분이기 때문에 이거 25%가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 MBK 측의 지분은 갑자기 46%에서 20% 초반으로 줄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서 어제 영풍 같은 경우 주가가 43만 원까지 5% 넘게 올랐는데 이게 단순히 주가가 올랐던 게 영풍이 그러니까 MBK 측이 우위를 잡았다라는 것 때문에 올랐던 게 아니라 결국은 어제 지분을 고려한 측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들인 영향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MBK 측에서는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거는 이제 공정거래법상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자회사 이번에 지분을 영풍 지분을 인수했던 고려은의 손자회사인 이 SMC라는 회사가 외국 기업이다. 그래서 이 해당 사항이 안 된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인수층에서 이 부분 때문에 이 상호주 제한제도 때문에 만약에 최 회장 측이 승리를 한다 그러면 또 MBK 측은 당연히 또 가처분 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되면 또 주가에도 또 여러 가지로 또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섹터 가보겠습니다. 예, 자동차주 얘기인데요. 주가가 이렇게 어제 글로비스가 4% 넘게 오르는데 주가가 어제 괜찮았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 전체가 다 좋았기도 했죠. 자동차주는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리스크가 좀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그런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실적 시즌 때문에 이제 이 자동차주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시점이 좀 된 건데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컨센서스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쪽으로 이제 실적은 좀 괜찮을 거다 보고 있는데 투자 선호도로는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기아 순으로 이렇게 좀 담고 있습니다. 또 이제 현대차가 이번에 적어도 1분기 동안에는 미국에서 전기차 보증을 받지 못한다는 부분도 이제 이미 기사화가 좀 됐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현대차와 관련돼서 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일단 현대차 입장은 2분기부터는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즉 2분기부터는 현대차가 미국에서 파는 전기차가 보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바로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섹터 가볼까요? 예, 오늘 마지막 체크 사항은 트럼프의 그 파리 기후협약 탈퇴, 그다음에 전기차 의무화 폐지 등등등 이것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 실제로 주가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근데 어제 대표적인 이제 글로벌 이 회계 법인이죠. PwC에서 세미나 가진 내용을 좀 오늘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태양광이랑 원전 같은 경우, 원전이야 뭐 사실 뭐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 이미 미국에서 경제성을 갖춘 그런 이제 산업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IRA를 폐지하지 않는 한, IRA를 폐기하지 않는 한 별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좀 잠깐 이제 돌발 악재식으로 생각해서 좀 추락을 한 건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다만 해상 풍력, 그다음에 이제 그린 수소라는 거는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을 통해서 만들어낸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뽑아내는 그래서 만들어내는 이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수소죠. 이 그린 수소 쪽은 경제성이 떨어져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IRA 부분은 그다음에 그 AMPC죠. 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은 전면 폐지하기는 어려울 거다. 일부 축소라든가 기준이 강화될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어제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어쨌든 태양광이라든가 이 풍력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이쪽이 상당히 좀 트럼프 취임 이후에 좀 타격이 좀 큰데요. 이런 식으로 좀 업계에서는 좀 바라보는 거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간밤에도 뉴욕 증시는 뜨거웠습니다. S&P 500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등 3대 지수의 랠리가 이날장에서도 펼쳐졌는데요. 특히 기술주 위수의 나스닥이 1.2%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오랜만에 종가가 2만 펀을 넘기도 했습니다. 그 빅테크 종목들 안에서는 특히 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눈에 띄었던 하루였죠. 엔비디아가 4%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동일하게 4%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모두 어제 발표됐던 스타게이트와 관련된 종목들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픈 AI에 대규모로 투자를 이어왔던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떻게 보면 이번 스타게이트와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도 떠오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AI 인프라를 미국에서 확장을 하게 되면 어쨌든 엔비디아의 HBM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니만큼 엔비디아 또한 대표적인 관련 종목으로 간밤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4%나 넘는 강한 상승을 간밤 뉴욕 증시에서 보여왔습니다.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동반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미국 쪽에서는 앞으로 건설이나 건축 관련 종목들도 해당 이슈와 함께 묶여져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왔고요. 또 여기에 긍정적인 반도체 이 가격 상승과 함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7% 가까이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어제도 국내 증시에서 SK하이닉스의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또 호실적을 공개를 했고 또 무엇보다 삼성전자도 간밤 갤럭시 언팩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이 모두 집합이 된 상황인데요.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강한 상승을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도 반도체 대장주들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해당 부분과 연결시켜서 미리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 주요 일정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실적 관련된 일정들이 다음 주까지는 쭉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주에도 이 미국 쪽 안에서의 이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단 이번 주 목요일에는 SK하이닉스 지금 실적 발표를 했고 그 외 빅테크, 빅기업들도 함께 실적 발표를 합니다. 또 여기에 다보스 포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 나선다라고 하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에는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오늘 온라인 연설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내일은 또 시장에 전반적으로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본 쪽의 BOJ 통화정책회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시장 안에서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계속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1월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이벤트들은 많이 남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설 연휴도 준비가 돼 있고 또 미국 쪽의 FOMC까지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당장 오늘의 이 시장 분위기는 어떠할지 여러 가지 이슈들과 함께 시장 분위기 전략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장 상황까지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죠. 조선주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 3사의 올해 평균 상승률은 25%로 코스피의 5%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슈퍼사이클 진입으로 실적 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LNG 수출 터미널 프로젝트 재개, 미군과 해군함 건조 등의 협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앞으로 얼마만큼 더 갈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이슈레이다. 오늘 박정식, 곽유정 두 파트너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박정식 파트너가 가져오신 이슈는 피팅. 네. 요즘에 엄청 뜨겁죠? 네. 이 정도면 웬만한 온천 온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떤 포인트 좀 주목하십니까? 네, 일단 뭐 피팅 밸브 관련 종목들이 지난해 7월부터 지속적인 상승력을 현재 잘 맞아요.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이제 2024년 이제 처음으로 이 조선 3사가 모두 흑자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8월부터 이 피팅 산업에 대한 밝은 전망을 담은 증권가의 리포트가 이제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피팅 밸브 관련 종목들이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상황이고요. 이 증권
증권가에서는 이제 원유 기반 전통 에너지원 공급가 그리고 증설 그리고 유럽향 LNG 터미널 발주 기대감이 아무래도 이 성장과 그리고 이제 피팅 산업의 슈퍼 사이클을 이끌 것이다라는 전망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7월 16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지로 대왕고래 선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본격적으로 피팅 밸브 관련 종목들의 강력한 상승력을 좀 이끌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8월 7일 날 이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 시추 관련 물리검증 단계 돌입 소식에 더욱더 상승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살짝 조정을 받다가 지난해 이제 11월 4일 날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시추 위치 확정 소식에 다시금 강력하게 상승력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12월에 동해가스전 이제 시추 작업 본격화 소식이 다시 한번 전해지고 또 이 첫 굴착 개시 기대감 등이 나오면서 이 피팅 밸브 관련 종목들의 신고가 행진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들어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트럼프 2기 정책 수혜 기대감이 이 피팅 밸브 관련 종목들의 주가를 더욱더 끌어올리고 있는데 최근 몇 년 새의 이 고물가 주범으로 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이루어진 과도한 재정 지출과 그리고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돌리고 또 그에 따라서 취임 첫날 국가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이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시추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를 낮추고 전략 비축률을 다시금 가득 채우고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한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미국 측의 한마디로 북미의 조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거래처를 확보한 이 피팅 밸브 관련 종목들이 좀 긍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참 뭐 온갖 좋은 얘기 일색입니다. 참 지금 요즘에 조선 쪽이 좀 그렇죠. 조선이나 이쪽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기자재, 조선 기자재 쪽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근데 단순히 조선 쪽만이 아니라 이 다른 분야까지 심지어 시추나 이런 쪽까지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참 대단한 호재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련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피팅 밸브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팅 밸브는요, 조선이나 건설과 같은 전방산업 배관의 이음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접용 피팅과 개장용 피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용접용 피팅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주배관을 연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장용 피팅 같은 경우 주배관 주변에 있는 계측이나 제어를 하는 그러한 연결 이음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용접용 피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대표적인 두 종목은요, 성광밴드와 태광이 있겠는데요. 둘 다 2010년, 2013년의 고점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죠.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태광 역시나 기관의 매수세로 주가가 강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봤을 때는 성광밴드는 소폭의 쉼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추세를 보게 된다면 아직도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도 국내 1위 밸브 업체인데요. 전일에는 0.21%가량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만 5일 차트 보게 된다면 태광과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BMT 역시나 피팅 밸브와 관련된 기업인데 보시는 것처럼 한 1.4%가량 상승을 했고요. 최근 추세를 보게 된다면 다른 피팅 밸브와는 조금은 다른 힘이 훨씬 더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정말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팅 밸브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많이 안 오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개장용 피팅 대표주죠. 어제 3.6%가량 상승했고요. 좀 뒤늦게 힘을 지금 받으면서 주도주로 좀 탈바꿈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39,950원 터치했습니다. 네, 이렇게 피팅 밸브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봤고요. 순환매를 돌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팅 밸브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어떤 종목 선택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많이 본 종목, 많이 들어본 종목은 주가가 엄청나게 또 올랐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잘 모르는 종목을 하자니 조금 약간 좀 부담스럽고요. 하여간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격차가 이 피팅 섹터 내에서도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 오늘 두 분은 어떤 종목들 가져오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저는 이제 DK락을 볼 건데요. 일단 이제 필팅 3사 하면 성광 밴드, 태광, 하이로코리아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한 종목 중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을 선택을 한번 해보았고요. 네. 이 DK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장용 피팅 밸브 제조 업체입니다. 그래서 조선, 해양 플레트, 원자력, 화력, 수력 발전, 그리고 반도체, CNG 및 소수용 자동차 산업, 해외 정유 시설, 그 대형 플랜트 이런 쪽에 이제 DK락이라는 브랜드로 제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미국 기계기술자 협회로부터 원자력 발전 주기 자재 제작 인증서인 N을 받았고 또 부품 생산 자격인 NPT를 또 획득을 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북미 쪽에 이미 이제 진출을 한 상황인데요. 그래요? 예, 최대 산업재 판매 업체인 퍼거슨과 계약을 통해서 이 북미 쪽의 유지보수 시장 진출을 이미 한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엑슨모빌, 다우케미칼, 마라톤, 페트롤리움 등 이 미국 주요 메이저 업체들을 이미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였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주가는 아직까지 바닥권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충분히 후발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지금 기존에 이미 먼저 출발한 선발대인 성광밴드, 그다음에 태광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주가 상승 요소들, 그러니까 북미 쪽, 네.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그러니까 조선 쪽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뭐 에너지 관련된 발전소라든가 뭐 이런 쪽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도의 수요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일단 뭐 조선 쪽 그리고 네. 원자력 쪽 그리고 에너지 쪽 그러니까요. 전부 다 지금 엮여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같은 요소들은 갖고 있는데 네. 그쪽에 비해서 여기 DK락은 주가가 좀 아직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네, 상황. 아직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후발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것이죠. 실적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으세요? 네, 실적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짧게 지금 말씀해 주시면. 작년 2023년까지 일단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 작년에는 조금 부진한 어떤 그런 영업이익 좀 측면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금 또 영업이익이 또 긍정적으로 나올 전망이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은 좀 부진했다는데 매출은 좀 성장세가 유지됐습니까? 예, 매출은 지속적으로 좀 성장세가 유지하고 있고 지난 이제 2023년 대비 조금 더 지금 증가되는 폭으로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뭐 좀 혹시라도 이제 성광밴드라든가 태광 너무 앞서가서 좀 약간 포모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곽 파트너님 어떤 종목 보시고 계세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태광과 같은 또 대표적인 대장 종목들이 이미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나마 좀 모멘텀이 많은 그 가스관 뭐 밸브 쪽 종목을 봤을 때 단연 이제 1위 기업인 화성밸브를 봐야 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두 분이 다 화성밸브가 약속했듯이 아주 이렇게 아주 조금 이렇게 익숙한 종목은 아니에요. 네, 이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난 이제 8월달에 대왕볼의 이제 시추 관련해서 모멘텀이 엮이면서 최고가가 15,420원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만큼 그래도 시장에서 지난 상반기에는 대왕고래 이제 관련주라고 했을 때, 이거는, 예. 네, 그 한국가스공사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으로 중소형주에서는 좀 부각이 많이 돼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내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종목이라고 그러게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밸브가 이 종목 자체가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잘 나와주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과거 이제 2018년도 주가 움직임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2018년도경에 이제 대표적인 이슈가 뭐였었냐면 그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면서 남북 경협주, 대북주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도 이 가스관, 밸브 이쪽 관련 종목들이 철도나 뭐 이제 도로, 시멘트 이런 관련주와 같이 또 함께 대표적인 그런 남북 경협주의 대장 섹터로 엮이면서 시세가 한번 강하게 폭발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이게 테마주 전문이군요. 네, 그래서 화성밸브가 이런 이제 모멘텀이 들어왔을 때마다 항상 주가가 좀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1,00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승세가 좀 변동성이 잘 나와주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이렇게 주가가 변동성이 잘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가 이 기업 자체는요. 일단은 업력 자체가 40년 정도 되고 국내에서는 1위 밸브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가스관 밸브 이슈 나올 때마다 당연히 1등 기업이 주가가 더 퍼포먼스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밸브 생산 쪽에 있어서는 품목 역시도 다양한 편입니다. 가정용부터 시작해서 뭐 석유나 가스 등의 이런 다품목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멘텀이 계속 이제 여기저기 이제 붙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왕고래 이제 시추 관련 이슈로 지난번에 이제 15,000원 구간대까지 오르긴 했지만 최근에 또 다시 그 대왕고래 쪽 관련 이슈들이 다시 또 들어와주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모멘텀이 지금 또 다양하게 붙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래 기술적인 움직임 봤을 때 1월 초부터 추세가 지금 다시 전환되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기존에 그 7월 달 지지 구간이 한 7,000원 구간대였는데 이 7,000원 구간대 깨지 않고서 올라오는 걸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만약에 종목 대응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21선 구간대 8,400원 구간대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 추세상으로 다시금 전고점 구간대까지도 그러니까 10,000원대 이상이죠. 한 12,000원 구간대까지도 시세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스관 이슈 나올 때는 무조건 화성 밸브를 우리 청자분들이 트레이딩용으로 관련해서 그 주가 흐름을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곽 파트너님이 말씀하신 화성 밸브는 굉장히 그러니까 가볍게 튀는 종목이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거 이걸 유념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아주 핫한 피팅 밸브 쪽 얘기 봤고요.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출렁였습니다. 최근 중국 태양광 폴리실리콘 상해업체가 생산량 감축을 선언하며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미국발 이슈에 급락했는데요. 다만 해상풍력, 그린 수소와 비교했을 때 태양광은 이미 경제성을 갖춘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과연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도 섹터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는 재생에너지입니다. 사실 이게 요즘에 트럼프 취임하고 난 이후에 조금 안 좋죠. 예상을 전혀 안 했던 것도 아닌데 실제로 뚜껑을 여니까 또 참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 쪽을 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거냐. 왜냐하면 태양광, 풍력, 뭐 원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아신 것처럼 이제 원전은 뭐 좀 잘 나가지만 태양광이랑 풍력 쪽은 좀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면서 오늘 곽유정 파트너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하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은 이제 정말 옥석가리가 좀 필요한 그런 이제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옥석가리기로. 들고요. 네. 일단은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에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하죠. 네. 이 서명했다는 행위 자체가 그 앞으로 정통 에너지, 화석 연료 쪽을 좀 더 주력하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 파리 기후 협약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2021년도에 가입을 다시 했었는데 이거를 또 다시 재탈퇴하면서 아예 그 정책적인 기조 자체가 바뀐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업계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트럼프 이기 정권에서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에서 가장 중요한 건 IRA 법안에서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혜택이 비중이 줄어나가느냐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IRA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섹터들 있잖아요. 네. 전기차도 있을 거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뭐 파생되는 분야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 보자면 일단 트럼프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풍력 쪽에 대해서는 그 약간 비관적인 어조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되게 싫어한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발췌를 해보니까 풍력은 쓰레기고 태양광은 멋진 산업이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발언을 계속해서 일삼아 왔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이제 정부 쪽에서 에너지 정책을 뭐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 국가 에너지 뭐 비상사태 선포도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주력으로 하는 그쪽 산업은 이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LNG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좀 긍정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고 또 원전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은 앞으로 향후 원전 그 기수 자체를 100기 정도 늘린다라는 그런 향후 계획도 지금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 간의 그런 협력이 지금 계속 또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요한 게 기존의 뭐 태양광 모듈 분야에서는 중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그 전 세계 그 시장 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작년에도 이제 6월달경에 미국 그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강하게 매겼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 내에서 이 좀 소모가 되는 그런 재고가 연말 이제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소모가 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태양광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여기서 이제 반사익 수혜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썬벨트 지역의 경우에는 구름이 낀 날이 1년에 약 10일 정도 안팎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태양광 수율이 가장 좋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 미국 그러게요. 자체가. 뭐 흐린 날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이 태양광 설비 설치 수요는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작년 미국에 설치된 신규 발전원 중에서 64%가 태양광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묶어서 보기보다는 풍력보다는 좀 태양광을 중점적으로 같이 좀 체크를 하시고 또 태양광보다는 훨씬 더 이제 위에 있는 상위 호환 섹터가 당연히 원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순차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옥석 가리기 잘 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뭐라 해야 될까요? 순위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원전, 뭐 태양광, 지금 풍력은 확실하게 좀 악재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잘 참고를 하시면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제 부정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곽유정 파트너가 언급했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서도 주가의 추이가 엇갈리고 있고요. 수급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태양광 그리고 풍력 그리고 그린 수소와 관련된 종목군들 몇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태양광 대표 기업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일 2%가량의 반등을 보였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1%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전반적으로 세 가지 섹터가 모두 하락을 했었는데 기관의 수급이 다시금 들어오면서 태양광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시아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0.8% 소폭의 하락으로 전일 마감은 했습니다만 기관이 1월 들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반면 해상풍력과 관련된 SK오션플랜트는 6% 하락하고 그 다음 날에 또 1% 이상의 낙폭을 보였고요. 그린케미가 그린 수소 관련 기업이죠. 역시나 2거래일 연속 두 자릿대 하락을 보이면서 이로 인해 주가는 좀 끊임없이 하락세가 아직은 좀 이어지고 있고 수급도 이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서도 섹터를 잘 선별해야 될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선택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곽유정 파트너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사실 태양광 이제 관련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몇 종목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또 대표적인 대장 기업이 하나솔루션이기도 그렇죠. 하죠. 대장주죠. 네,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근래 한 2년 정도 연간 적자가 좀 이어져 왔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게 업황 자체가 화학 쪽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화학 쪽 일단 안 좋죠. 네, 거기다 또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북미 지역에 최대 그 태양광 시설 솔라허브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많은 비용이 지출될 그렇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태양광 사업에 있어서도 그 중국산 모듈이 계속 미국 시장에 들어왔었던 맞아요. 부분들도 네. 아무리 이제 태양광 쪽에서 미국의 그 시장 점유율이 하나 솔루션 높다고 해도 이 가격 자체가 이렇게 너무 낮아져 버리면은 당연히 수익성이 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지금 이제 판가가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증권가 쪽에서는 하나솔루션이 이제 태양광 사업 쪽에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이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모멘텀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트럼프 2기 정권에서는 태양광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미 그 바이든 정부 때 그
그 IRA 그 세제 혜택도 받고 첨단 그 세액 공제까지도 같이 함께 받게 되면서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그 미국 쪽에서 계속 대출도 해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2조 가량. 그 지금 미국에서 사업하는 게 하나 큐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솔루션 자회사. 자회사. 네. 얘네가 작년에 2조인가 그 정부에서 대출 네네. 엄청나게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쪽에서는 그런 발전원 중에서 태양광 쪽 굉장히 지금 많이 이용을 네.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당연히 좀 주력으로 계속 밀어주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 자회사 하나큐셀 쪽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자회사 하나큐셀 쪽에서는 기존에는 그런 제조 위주로 이제 했다면 이제는 여러 가지 그 발전소 분야에서도 턴키라고 하죠. 설계 시공까지도 일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향후 모멘텀을 본다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솔라허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듈 등의 주요 기자재를 이제 만약에 완공이 됐을 때 받게 됨으로써 유지 보수 서비스까지도 향후 그렇죠. 이 자회사 쪽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하나솔루션이 어떻게 보면은 회사보다는 자회사의 모멘텀이 사실 가장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칩스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작년 이제 연말 쪽에 태양광 분야까지도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거기에다가 이 투자세액 공제 등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목표를 지금 미국 정부 쪽에서 세운 것과 동시에 보급 목표 역시도 앞으로 추후 상향할 것이라는 그런 네. 전망치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안 그래도 이 하나솔루션이 지난 이제 12월 딱 연말 기점으로 해서 올 연초부터 지금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네. 기술적인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솔루션 흐름 보시다시피 2020년과 2022년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쌍봉 맞고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본격적으로 네. 그 미국의 그런 대규모 그 태양 전진 건설을 이제 하게 되면서 주가 낙폭이 큰 것도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 쪽이 어떤 업황 자체가 좋지 네.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2020년도의 상승분이 결국에는 다 지금 되돌림이 나와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는 바닥이 지금 다 나와주지 글쎄요. 않았나라고서 지금 네.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미 어떻게 보면은 지난 전 저점 구간대를 지금 지지받아주는 모습 형태로 지금 근래 들어서 저가 매수세가 대량 거래량으로 강하게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관 투자자들과 같이 함께 저가 매수세에 나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서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흐름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린다면 이 하나솔루션, 이 하나큐셀 이쪽은 이제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죠. 이제 장남.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지게 만들었던 그런 계열사이기 때문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룹 차원에서 민다라고도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뭔가 여기서 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그룹 차원의 어떤 니즈도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네, 뭐 하나 솔루션을 보면은 또 같이 봐야 될 종목이 있죠. OCI. 그렇죠. 네. 네, 저도 알 정도니까. 네. 네. OCI를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을 현재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이고 이 초고순도 이제 폴리실리콘이 한 10라인급 순도 99.9999%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하나 솔루션, 즉 하나 큐셀이 아무래도 이 OCI의 폴리실리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이 REC 실리콘이라는 회사로 생산을 하려고 했는데 그 생산을 포기하고 그냥 이제 OCI 제품을 쓰기로 이번에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자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폴리실리콘을 생산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할 경우 이 관세가 한 9.13%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미 지금 중국산 제품은 이제 관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품 가격만큼 관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이 OCI 제품은 9.13%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고 미국 내에서 지금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세가 아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 OCI도 현재 태양광 모듈을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 텍사스에 있는 OCI의 태양광 모듈 생산 공장 가동률이 무려
100%에 육박을 한다고 네. 합니다. 지금 그렇게 상당히 지금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각이 가능할 것 같고 또 이제 와트당 7센트 정도의 첨단 세액 공제도 같이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호재가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주가도 이제 막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66,000원 정도 구간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분할로 쭉 모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121선을 넘어서게 되면 81,000원 정도, 82,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솔루션과 같이 이 OCI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태양광 어쨌든 좀 단기적으로 좀 이런 어떤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부분 때문에 주가가 또 그동안도 사실 좋았던 건 아닙니다만 또 한 번 더 좀 떨어진 상황이어서 뭔가 좀 걱정을 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좀 두 분 보여주신 차트 보니까 좀 바닥 짚고 쪽에 고개를 든 모습이 좀 나타나나요? 그런 부분들도 좀 뭔가 어떤 변화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도 좀 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가 여러분들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은 조금 아쉬운 종목 하나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온 종목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살펴보죠. 먼저 LG이노텍은 DB금융투자에서 리포트를 발간했고요.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제목에 아쉬운 수익성과 커지는 밸류에이션 매력이라고 적었는데 밸류에이션 매력보다는 수익성이 아쉽다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었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부터 확인해 보면요. 매출액은 6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2,500억 원가량을 냈습니다. 아쉬운 점은 4분기 환율이 상당히 업황에 우호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진한 실적을 냈다는 거죠. 지난 10월에서 12월 4분기 사이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이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동사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업황이 조성됐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이 컨센서스를 16%나 두 자릿수나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LG이노텍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객이 바로 애플의 아이폰이죠. 광학 솔루션 부문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 애플에 대한 MS, 마켓쉐어, 즉 점유율은 방어 성공했습니다. 애플 아랫단의 벤더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 2025년에도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점점 더 높은 사양의 모듈을 납품하면서 이것이 고스란히 원가 부담으로 이어진 점이 컸습니다. 목표 주가 기존에 23만 원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도 기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2025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고객사 내에서 심화된 벤더 간의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1분기에는 예상에 없던 물량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 고객사에서 레거시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전년 동기에는 없던 물량은 추가될 것 같네요. 다만 올해도 광학 솔루션의 수익성이 하락한 부분은 지속이 되겠고 여기에 더해서 기판 수요 부진도 장기화되며 다른 부분에서도 실적 돌파구는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는 존전 대비 7%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아이폰에서는 이제 AI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신제품이 출시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황으로 인해서 추가 수요를 촉발하는 효과는 미미할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1분기는 이제 계절적인 비수기로 진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주가 시세를 이끌어낼 만한 모멘텀은 부족한 게 사실이죠. 다만 하나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낮아진 밸류에이션입니다. PB는 1배를 밑도는 0.7배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고요. LG이노텍, 전기전자 대형주 가운데서 가장 높은 매력도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네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온 현대건설인데요. IM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에 대한 증권가 리포트가 오늘 여의도에서 다수 발간이 됐고 그 가운데는 적극 매수를 추천하는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일단 IM증권에서는 기존 목표 주가 4만 원 대비해서 2,000원 상향 조정한 42,000원으로 목표 주가 새로 제시했고요. 제목에 가이던스보다 선명한 주가의 방향성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현대건설 일단 실적은 대폭 마이너스가 났죠. 4분기 매출액이 7조 3천억 원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조 7천억 원의 마이너스, 영업이익 적자로 전환한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날 주가는 9% 상승 마감하면서 불기둥을 세웠었죠. 이유는 빅베스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국내 건설에서도 해외 건설에서도 대규모 빅베스를 시연했는데요. 빅베스, 즉 목욕을 대규모로 시행한다라는 이야기인데 한 회계 연도에 영업 실적이 부진할 수 있을 만한 요소를 전부 몰아 넣어서 털어내고 다음 분기부터는 재무 건전성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2025년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가이던스 고무적인 수치가 나왔죠. 올해 1조 2천억 원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뒷장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죠. 2025년 가이던스로 제시된 수치는 목표를 달성하기만 한다면 창사 이래 최대 수치입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이라는 고무적인 숫자가 나왔는데 이전 최대치는 2016년도에 기록한 1조 1,600억 원이었거든요. 이 가운데 특히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올해 6,300억 원을 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가이던스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높아진 주택 원가율 부담이 국내에선 지속되고 있고요. 또 지난 4분기에 있었던 빅베스도 국내 주택 부문 위주가 아니라 해외 현장 위주였기 때문이죠. 또 목표 OPM, 영업이익률을 봐도 현대 엔지니어링이 훨씬 더 공격적인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제시하고 있는 2026년 OPM은 3.9% 정도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제시하고 있는 2026년 영업이익률은 4.5%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같은 OPM 목표가가 원가율이 상승이 반영되기 이전이었던 2022년 이전의 기간에 대비하면 좀 낮은 수준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난 구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은 100% 이상 증가했고 또 이렇게 증가한 매출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원가 상승 부담이 있는 건축과 주택 부문이라는 점은 감안하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서영원 차장입니다. 오늘 장시작에 앞서 전일 미국 증시는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스타게이트가 기술주들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픈 AI와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현 4년 동안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기술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4% 넘게 상승했고 오라클 6.8% 상승을 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끄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 증시에서도 반도체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미국 채권 시장의 금리도 안정이 찾아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 역시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수급의 여부를 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현선물 모두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들을 체크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긴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좀 제한되는 모습들이 나타나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시장은 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섹터별 선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종전과 관련해서 재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속적으로 조선 섹터에 대해서 여전히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자재 쪽에 대한 상승은 좀 조선 종목보다도 덜 나온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는 점들을 주목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수영호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50분 됐습니다. 마켓 스탠바이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이민 전문가 신일섭위원 권배랭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우리 시장도 좋았습니다만 뉴욕 시장 오늘 엄청났죠.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고 기술주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4% 넘게 올랐던 건 참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4% 넘게 올랐고 앞서 서영원 차장도 쭉 말씀하셨지만 스타게이트 이 호재 상당히 우리 시장에도 어제 좋았고 오늘 뉴욕 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됐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이제 탑3 어떻게 이제 가져오는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오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갤럭시 S25가 이제 어저께 공개가 됐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좀 공개가 됐는데 일단은 갤럭시 시리즈를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갤럭시 S20 때부터 판매량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었던 사실은 저명한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저가폰이 이제 공습에 나서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갤럭시 S25의 판매량 증가를 예상하는 배경이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향상된 AI 기능과 가격은 전작과 동일하게 맞춘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AI 기능을 잠깐 살펴보자면 거대 언어 모델 기반 대화형 AI 에이전트를 탑재할 예정이며 삼성 자체 AI 모델 가우스와 구글의 제미나이를 통해 빅스비가 기존과 다르게 더 복잡한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MSCI 한국 지수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다음 달 진행되는 MSCI 리뷰를 앞두고서 국내에서 11개 종목이 편출되고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SCI 지수는 모건 스탠리가 개발한 지수로서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등 4차례 정기 변경을 실시합니다. 지수에 종목이 편입된다면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편출이 많은 경우에는 자금 유출로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예상처럼 MSCI 구성 종목 수가 줄어든다면 한국 증시의 입지가 축소되어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새해 들어 국내 증시 호황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LG CNS 소식입니다. LG CNS가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결과 21조 원이 모였습니다. 이어 경쟁률은 129점대 1위였고 최종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최상단인 6만 1,900원으로 확정됐는데요. 이를 토대로 계산한다면 LG CNS의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6조 원 수준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청약 증거금 21조 원은 선방은 했지만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성적으로 보이는데요. 충분한 투자 수요가 있었던 건 확인이 됐지만 최근 침체된 공모주 시장 분위기를 단번에 바꿀 만큼의 인상적인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는 갤럭시 S25 AI폰 공개된 거 먼저 말씀해 주셨고요. MSCI 지수에서 11개 종목 편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와 함께 저희 LG CNS 공모 청약의 초대어로 지금 주목을 받았는데 예상보다는 못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짱탑스를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TA항공그룹주가 급등했습니다. 대명 소노그룹이 TA항공에 대해서 경영 개선 요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분율 2위인데 지분율 2위까지 한 것에 대한 배경이 그동안 언론에 계속해서 나왔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 지분율 1위인 TA그룹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주 제안을 전달한 것이죠. TA항공 너네 경영 개선해라 하면서 주주 제안을 전달하며 우리가 경영 참여해서 경영권을 뺏겠다. 이러면서 TA항공그룹과 대명 소노시즌그룹이 전부 다 급등하는 모습. 지금 고려아연 쪽이 하나 있고요. 대명 소노시즌그룹 쪽에 하나 있고 어제 고려아연이 간밤에 최윤범 회장이 영풍그룹의 지분을 또 이 밤에 넘기면서 또 이 지금 주주총회를 어디로 갈지 모르는 곳으로 몰아가는 지금 상황에다가 TA항공그룹
여기도 지금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양쪽 그룹에서 큰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서 주가는 더욱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HMM의 대규모 자사주 소각 발표입니다. HMM이 1년 동안 2조 5천억 원 이상의 주주 환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 그다음 소각 이런 거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제고를 하겠다. 그래서 해운주 중에 대장인 H&M이 급등을 했고요. 연평균 매출 성장률 9%의 ROE 4% 달성 이런 목표도 내세웠습니다. ESG 경영 확대 이런 거, 지배구조 핵심 지표 달성 뭐 이런 것도 내세웠고요. 2030년까지 14조 4천억 원 투자해서 넷 제로를 달성하겠다. 뭐 좋은 목표는 죄다 일단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반응을 했고요. 세 번째는 루미르를 포함한 우주항공 관련주의 급등입니다. 미국 우주 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그곳에 송조기를 꽂겠다. 이 얘기를 했고 머스크는 옆에서 송조기를 바닥에 내리꽂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했고요. 그래서 인투이티브 머신즈라든가 로켓랩 같은 미국의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요. 이 달에 먼저 꽂은 거를 이제 화성에서 먼저 꽂겠다. 화성에 만약 정말 나중에 사람이 산다면은 처음에 양토를 먼저 땅 따먹기를 하는 국가가 다 먹는 겁니다. 결국 미국이 만약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화성이 나중에 살 수 있는 땅이 된다. 그러면 먼저 영토를 왕창 먹어가지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지구에서 제일 좋은 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화성에서도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하려는 야욕을 들여냈다. 물론 지금 현재 기술로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급등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루미르 같은 기업들이 동반 급등을 했다. 그래서 오늘도 우주항공 관련주 움직임을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세 가지 섹터, 티웨이 항공이 이제 경영권 분쟁이죠. 그 다음에 HMM 얘기도 했고 우주항공 주가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고려아에는 임시총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가 좀 춤을 출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자, 두 분 말씀 들었고요. 지금 57분 됐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1월 23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S&P 500 지수가 또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스타게이트에 대한 기대감, 넷플릭스의 실적 호조 등 지금 주가를 견인할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이에 대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유가증권 시장은 강보합권 2,547선, 그리고 코스닥은 0.25%가량 상승한 734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대형주들이 오늘 좀 약합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떠한 종목이 좀 부진할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1위부터 5위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1.7%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업이익 8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좀 하락세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도 1% 이상의 하락 추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증시에서 기술주 좋았고요. 실적 잘 나왔고 그리고 배당금에 대해서도 한 25%가량 상향하겠다라는 소식까지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이슈 소멸로 보고 좀 매도 물량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오늘 0.14%가량 빠진 채 출발 준비 중에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역대급 매출액 발표했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 실적 발표하죠. 보합권으로 좀 경계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6위부터 10위 함께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기아, 셀트리온, KB금융 보합권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네이버가 오늘 0.98%가량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AI 헬스 비서 출시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오늘 20만 6천 원 선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알테오젠은 1% 이상의 상승,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 하락 출발 준비 중인데 BM 그렇게 약하진 않습니다. 약보합권 출발 준비 중이고요.
전체 대비 0.25% 빠진 채 출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권 보겠습니다. 네, 리가켄바이오 오늘 소폭 하락, 삼천당제약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클래시스 역시나 오늘 0.7%, 리노공업이 1.3%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대형주는 약한데요. 반도체 소부장은 그래도 견조한 모습으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휴젤도 보합권 출발 예상되면서 아무래도 긴 연휴를 앞둔 우리 증시에 좀 경계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예, 이게 뭐 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SK하이닉스나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계속 좋았죠. 어제 스타게이트 나오면서 이제 더 불을 뿜었고요. 글쎄요, 근데 오늘 이제 실적 역대 최대 실적, 분기 영업이익을 8조를 넘게 냈으니까요. 시장 예상치보다 더 웃돌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시효과상으로는 조금 부진한 것으로 나오긴 했는데, 예, 지금 지수가 떴네요. 예, 지금 동시효과 때보다 오히려 조금 더 안 좋게 나옵니다. 코스피 0.2%, 코스닥 0.1% 이렇게 각각 하락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 컸던 것들이 이미 다 반영이 돼서 그런 걸까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반대로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앞서 이제 고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내일 이틀 장 보내고 나면 또 거의 우리가 한 일주일 가까이 또 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부담도 또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이제 두 분 출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한 분 한 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은 오늘 어떻게 출발 상황 보고, 지금 일단은 시가총액들 상황 쭉 봐야 되겠네요. 제가 좀 이게 생각했던 대로 장이 오르진 않다 보니 그런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자, 시가총액 중심으로 해서 일단 출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23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간밤 미증시 기술주를 중심으로 랠리를 이어가면서 오늘 시장 출발 분위기에 기대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정규장 열리기 전에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잘 나왔죠. 좀 저희가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리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4분기만 8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전사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6조 5천억 원가량인데 SK하이닉스가 HBM의 힘을 받으면서 그걸 좀 추월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 결국에는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시장이 조금 더 이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기대하셨을 텐데 오늘 개장 상황을 보게 되면요. 양 시장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환율도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은 0.38% 그리고 코스닥은 0.19% 빠진 채 출발했고요. 코스피 200 대형주는 더 안 좋습니다. 0.5% 낙폭이 조금 더 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1위부터 5위입니다. 반도체 정말 안 좋습니다. SK하이닉스가 무려 3%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한 기대감이 다 반영된 것일까요? 오늘은 오히려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배당금에 대한 기대 25% 상향 조정하겠다 이야기 나왔고 이와 함께 HBM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를 더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에서 3%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오늘 1%가량 빠집니다. 삼성전자 역시나 갤럭시 S25에 대한 기대감 지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AI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진정한 AI 스마트폰이다라는 코멘트가 달리기도 했는데 오늘 오히려 1%가량 빠지고 있고요. 어제 2차 전지 반발 매수에 유입이 됐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오늘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호실적과 함께 어제에서 오늘도 랠리를 이어가는 건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매출액이 4조 5천억 원 나왔습니다. 바이오 기업 중엔 최초입니다. 4조 클럽에 들어갔는데 주가 역시나 반응하면서 오늘 0.9% 상승했고요. 실적 시즌은 맞습니다. 현대차 오늘 또 실적 발표합니다. 지난해보다는 좀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오늘 주가 0.72%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기아 역시나 오늘 보합권 출발 예상됐었는데 정규전 시작되니까 오늘 오히려 또 0.8% 하락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 스텔라라의 시밀러가 출시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힘 받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KB금융이 0.7% 상승. 최근에 5일 차트 보게 되면 금융주 좋습니다.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네이버도 오늘 0.9% 1% 이상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위부터 15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HD 현대중공업 조선주 오늘도 좋네요. 0.4%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어제 좀 소폭의 조정을 받은 종목들도 있었는데 다시금 반등 시도. 신한지주도 1.4%가량 상승하면서 금융주들이 오늘 괜찮습니다. 현대모비스도 0.5%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1.2%. 지금 그 건설업종 실적도 이어지고 있는데 안 좋습니다. 이게 좀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포스코홀딩스도 1.7%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메리츠금융지주 0.27% 상승 출발, 시총 상위에 있는 금융주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SK이노베이션 0.4% 빠진 채 출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 이상 상승하면서 방산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 오늘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화학은 오히려 1.6%가량의 하락, 삼성생명이 0.59%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입니다. 알테오젠 오늘도 0.73% 상승하면서 5일 차트 지금 5가지 종목 중에 가장 좋고요. HLB도 오늘 반등 시도하고 있고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하락합니다. 2%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창업주가요. 전기차 캐즘에 대한 변명은 이제 하면 안 된다. 우리 그래도 실적 잘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 주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0.59% 상승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보게 된다면요. 오늘 바이오주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작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클래시스 0.5%. 리노공업이 동시효과보다는 힘이 좀 빠지네요. 0.46%가량 상승했고요. 휴젤 같은 경우 오늘 0.8%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엔캠이 오늘 3% 이상 빠지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안 좋고요. HP, SP도 오늘 소폭의 하락. JRP엔터가 오늘 반등합니다. 0.27% 오랜만에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파와리서치 0.6%가량 빠지고 있고 신성 델타테크가 1.46%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제야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 전반적으로 약하고요. 펩트론이 2.8%, 오늘 비만 치료제 그리고 치매 관련된 기업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루닛도 1.6%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혼조세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AI 의료 관련된 기업들도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실리콘투는 하락하면서 미용 의료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알아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떠한 부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고은변호과 통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좀 봤고요. 저는 오늘 그 임시 주총이 열리는 고려아연 관련주들을 좀 몇 개 좀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려아연은 0.6% 소폭 플러스고 반면에 영풍은 6%가 넘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나 상으로만 놓고 보면 오늘 임시 주총의 결과가 조금 그러니까 MBK 연합 측에 조금 불리하게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느낌이 나는 그런 주가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경영권 문제 이제 막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 오늘 티웨이 항공은 15% 좀 넘게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홀딩스 6%, 그다음에 예림당 이 두 회사가 최대주주죠. 예림당도 6%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티웨이 항공이 두 최대주주 주식보다 더 주가가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 또 특징주들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들어보죠. 이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시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음봉을 키고 있기는 한데 아마 오늘과 내일까지는 전체적으로 방향성 없이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한 일주일 가까이 시장이 좀 안 열리기 때문에 어저께부터 좀 말씀을 드리는 건 수익이 난 종목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뜻을 말씀드린 거고요. 시장이 오늘 좀 빠진다고 해서 또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오전에 시장이 살짝 밀렸다가 다시 지금 좀 들어 올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 초반에 시장이 조금 덜컹하고 빠졌던 거는 SK 하이닉스가 3%가량 빠져주면서 전체적인 지수를 좀 끌어내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하실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어쨌든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더군다나 분기 실적도 완전히 진짜 역대급 실적을 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삼성전자보다 실적이 더 나오는 정말 기염을 토하는 실적이 나왔는데 오늘 주가는 도대체 왜 빠지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이게 국내 시장의 전형적인 특징인
특징인 세론 현상이라고 하죠. 뉴스가 나올 거 다 나오면 그때부터 또 빠지기 시작한다. 이런 게 이제 국내 시장의 특징인데요. 간단히 비교를 해보자면 SK 하이닉스는 역대급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 빠지고 있고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적자 전환을 했어요. 더군다나 건설사들은 현재 중소건설사라든지 건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인건비들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현대건설은 어저께도 올라가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신을 집중하고 시장을 잘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그러면 건설 시장이 좀 살아나서 건설 쪽으로 좀 갈아타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정말 좀 약간은 뒤처진 생각이시라는 거죠. 오히려 하이닉스처럼 오늘 떨어질 때 신규 매수의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앞으로 먹여 살릴 산업은 제가 봤을 때 HBM의 반도체 산업이고요. 건설 쪽이 지금 뭐 안 좋은 뉴스는 이제 다 나왔으니까 바닥에서 올라갑니다. 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요즘 시장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속이는 약간은 페이크성의 상승이 아닐까라는 저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건설의 또 상승이 저는 상당히 좀 특이하게 보여지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거래소에서는 한 200종목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500종목, 떨어지는 종목이 1000종목이 나오고 있는데 수급 상태도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아요. 현재 시간 9시 10분 정도밖에 지나진 않았는데 현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2천억 정도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엔 중국의 관세를 2월 1일부터 부과를 하겠다. 이것도 공식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약간은 시장에서 좀 주춤주춤거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 미국 시장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왜 이렇게 떨어지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미국 시장도 정체적으로 따져보면 스타게이트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는 그쪽에만 돈이 몰렸을 뿐이지 전체적인 러셀 2000 지수라고 하는 중소형주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을 받는 거고요. 오히려 오늘 조정받고 내일도 살짝 조정을 받고 그냥 연휴를 쭉 보내는 게 지금은 저는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시장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걱정하거나 겁먹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막 올라갈 때 뭐 이것도 포모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불안하죠. 저렇게 올라가는데 저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통 그렇게 이제 추격 매수하다가 이제 물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렇게 오히려 확실히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한 뭐 긍정적인 부분들,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뭐 오늘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이제 새로운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조정을 받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하다 이런 말씀하신 것도 여러분들께서 좀 투자 판단하실 때 좀 참고가 되시길 좀 바라겠네요. 자, 신 의원님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지금 9시 3분을 넘어서면서 벌써 1,000억 원 매도를 하고 지금 9시 12분 현재 벌써 1,50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 속도대로 가면은 어저께 3,500억 산 거는 그냥 이미 확정적으로 지금 다 되돌려 뱉는 것이고 그다음에 1월 16일 날 6,200억을 샀는데 1월 17일, 20일 날 6,000억 원을 팔아서 다시 제로 베이스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1월 22일 날 1,700억을 팔고 지금 현재 1,500억 팔았으니 그거 대충 합치면 어저께 산 3,500억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1월 2일부터 1월 9일까지 흐름인데 1월 2일 날 첫 거래일 날 2,400억 정도 팔고 그 다음에 5일 연속 순매수를 했을 때 거의 대충 한 1조 5천억 원을 샀거든요. 그럼 이제 대충 지금 1월 2일부터 쭉 계산해 보면은 순매수가 거의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순매수가 살짝 우위인데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 많이 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다 깎아먹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도 원달러 환율 차트의 61선 지지 라인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지금 흐름이거든요. 지금 61선은 2024년도 10월 달에 돌파하고 나서 지금 4개월 만에 닿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죠. 지금 21선을 깨면서 쌍봉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코스피의 반등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지금 61선의 반등의 지금 시기에 다 도달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61선마저 무너져서 원달러 환율이 박살이 나려면 지금 여기서 훨씬 더 빠른 속도의 매수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반대로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죠. 외국인이 지금 매도를 하고 주식을 팔고 달러를 받아서 자기네 나라로 가버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럼 차트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60일선 붕괴는 어려운 거죠. 60일선은 붕괴가 되려면 외국인이 엄청난 순매수를 기록을 하면서 달러를 우리나라에 많이 내야겠죠. 그래야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원달러 환율 차트의 그림이 밑으로 돌파를 할 텐데 지금은 순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0일선에서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달러 환율 차트가 60일선에서 반등을 하고 지금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21선에서 지금 그 저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121선에서 저항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다 121선에 걸려 있잖아요. 결국에는 여기서 일단은 조금 그 꼴찌의 반란이라고 이번 연도 초 들어서 괜찮았던 흐름이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율이 지금 걸려 있는 문제가 딱 원달러 환율 차트 60일의 반등, 코스피 코스닥의 121선의 저항, 여기에서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아닐 수가 있고요. 다 알고리즘으로 척척척 맞아떨어지는 톱니바퀴일 가능성이 큽니다.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건데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타난다. 주식시장이 하락을 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서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는지 아니면 외국인이 매도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고 원달러 환율이 또 급등을 하니까 다시 또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고 그런 것인지 누가 시작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이 작동이 이제는 반대로 일어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도 사실 오늘 조금 올라요. 지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시장 상황 보면 지수 0.3%. 지수는 뭐 낙폭이 이렇게 커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데요.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이 지금 벌써 1,500억대 넘게 팔고 있고 어제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거죠. 어제는 외국인 기관 다 쌍끌이 매수였는데 오늘은 반대로 다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또 개인만 사는 거죠. 환율도 좀 1,436원 소폭 좀 어쨌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에서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무겁죠? 섹터별로 시장에서 어떤 섹터들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전해 주십시오. 네, 지금 국내 증시 개장한 지 한 16분, 17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개장 직후에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들은요 유리기판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타게이트 시장과 함께 유리기판 관련 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검색은 많이 하는데요. 섹터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슷한 파생 섹터라고 해야 될까요? 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AI에 트럼프가 이제 또 700조를 쏟아붓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가운데 오늘 뭐 반도체나 HBM 유리기판과 다르게 전선과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수혜 기대감 속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AI 큰 테마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공 검색 많이 하고 있죠. 역시나 TA 항공에 대한 인수 관련된 이슈가 전반적으로 항공주들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티웨이 홀딩스가요 오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 특히 티웨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두 자릿대 강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도 오늘 검색 많이 합니다. 다만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오늘 뭐 냉각 시스템에 대한 검색도 하고 있는데 냉각 시스템 섹터는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가요 반도체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발표한 후에 지금 컨퍼런스 콜 진행되고 있습니다. HBM 지난해 지금 실적을 보게 됐을 때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한 4배 이상 상승했다 이러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SSD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 콜 이후에 또 방향성 어떻게 보여줄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발표한 그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의 방향성 또 어떻게 이어질지 이 부분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수급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우선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1,500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부터 좀 매도의 폭이 굉장히 크고요. 기관도 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어제 개인이 양시장에서 매도했었는데 오늘 1,600억 원 소화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그리 매도세 어제와는 분위기 사뭇 다릅니다. 개인은 84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매도를 했어야지 이제 금요일장에 돈으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예수금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의 매도세가 어제는 나타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혼조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급락으로 전기전자 1.5% 하락하고 있고요. 화학도 0.7%가량 내림세, 의약품은 오히려 1.6%가량 상승하고 있고 오늘 보험과 증권, 경기 방어주 성향이 있는 종목들 일제히 상승합니다. 다음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입니다.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도 혼조세입니다. 제약 상승하고 있고 인터넷이 1.4%, 오늘도 방송 서비스 좋습니다. 1.26%. 오늘 특이한 게요. 출판 매체 복제가 0.8%가량 상승하는데 최근에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 상승할 때는 정치 테마주가 상승한 날과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정치 테마주 그 단기적인 반등세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네, TA항공이 오늘 18%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평화산업도 15%가량의 오름세, 금호전기 7%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전선 전기 관련 기업들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대형 포장이 오늘 8%가량의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조국 테마로 엮여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정치 테마주 역시나 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단기적인 변동성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게 된다면요. 올리패스가 29%가량의 상승력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오늘 흐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리패스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상한가 안착했고요. 벨로프가 24%가량의 상승, 캐리 최근의 흐름 좋습니다. 오늘도 18%가량의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 동양파일이 18%, BL팜텍 역시나 15%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뭐 주도 테마가 있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의 이슈로 인해서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이렇게 상승률 상위 종목까지 함께 확인해 봤고요. 전문가들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두 분 종목별 어떤 특징들 눈에 들어오게 보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어떤 거 눈에 띄세요? 뭐 시장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상태로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외국인 매도세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외국인 매도가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는요 거의 전기 전자 업종입니다. 전기 전자 업종이라 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좀 몰려 있다. 네. 그 정도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막 일으키는 건 아니니까 저는 뭐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좀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간 우리 시장을 이끌었었던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이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에는 솔직히 매수 매도를 이제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일도 아마 이런 분위기로 계속해서 흘러갈 거니까 너무 이렇게 심려를 안 끼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일 미국 시장에서 스타게이트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막 많이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픈 AI가 참석을 하니까. 그다음에 오라클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오늘 이렇게 딱 보면은 저는 미국의 스타게이트 관련된 종목이 우리 SK 하이닉스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지금 연관된 종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모든 전 세계 시장을 아우르고 있는 미국에서 내보내고 있는 퍼포먼스에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는 게 정말 좀 참혹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중에서도 고르고 골라봐야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연관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연계를 지어볼까라고 했는데 오늘은 좀 떨어지는 게 뭐 세론 현상인 것 치고는 좀 하락의 폭이 어느 정도 좀 깊다라는 부분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분야가 어디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말고요. 반도체 장비 쪽,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죠. 옛날 말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다 지금 조정을 받고 한 번씩은 또 이렇게 기지개를 켰단 말이에요.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제주 반도체 아니면 PSK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장비 쪽이 조정을 받을 만큼 어느 정도 좀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중국의 이구안신 정책이라든지 약간 IT 수요가 또 확대가 된다면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우리가 좀 투자 관점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뭐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고 원달러 환율도 0.05% 정도 올라가고 있긴 한데 지금 아마 달러도 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도 저는 좀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달러가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며칠 전 뉴스 보셨잖아요. 우리 외환 보유액이 4천만 달러를 깨질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다른 말로 보자면요. 우리가 12월 달에 달러가 급등할 때 우리 외환 보유액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건 정말 위기 상황으로 1,500원까지 올라간다면 결국엔 정부 쪽에서 외환 보유액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고요. 그만큼 실타는 많이 장전해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시장이 좀 처진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말자라는 의견을 재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전기전 접종을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중심이 될 것 같고 또 거꾸로 오히려 이렇게 약간 반도체 쪽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투자 전략, 즉 올라갈 때 따라붙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그 잘 눌림목을 잡는 전략, 이거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신일섭위원 시간이 한 3분 정도 있습니다. 자, 짧게 오늘 종목들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코스피 시총 상위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다우랑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대 지수 중에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짝꿍, 얘네가 다우 S&P 500보다 월등히 많이 올랐죠. 나스닥이 1.28 오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69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왜 빠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SK하이닉스는 똑같이 움직인다고.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게 정답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20위 안에서 가장 많이 오르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54 정도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신한지주 2.40, 그다음에 삼성생명 1.5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주랑 바이오주가 지금 강한 흐름이고요. 코스닥은 플러스가 조금 더 많긴 합니다. 지금 20위 안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거는 펩트론이 7.8이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한 1% 정도, JYP가 1% 정도 올라오네요. 신성 델타테크도 올라오긴 하지만 얘는 초전도체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죠. 자, 한때는 뭐 시총 4인가 거기까지 갔었는데 지금 다시 15위까지 갔네요. 자, 알테오젠, 그 다음에 펩트론, 이 지금 뭐 HLB 이런 것들이 플러스죠. 리가켄바이오도 플러스고요. 그러니까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에서 지금 급등하고 있고 지금 코스닥도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지금 HLB, 펩트론 이런 기업들이 지금 플러스인 것으로 봐서 일단 제약바이오주의 강한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섹터별로 보니까 마리아나 그 섹터가 가장 강합니다. 여기에 BL팜텍이 속해 있기 때문인데 BL팜텍이 17.85, 그다음에 인벤티지랩, CTC바이오 이렇게 3%, 2.9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저기 마리아나 관련주로 섹터로 저기 증권사 H대에서 분류는 해놨지만 인벤티지랩이라던가 아까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펩트론 같은 거 이게 이제 일라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오랜만에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저기 저 상세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두 번째는 항공 저가 항공입니다. 물론 저가 항공이 좋은 건 아니고 TA 항공의 이 경영권 분쟁 때문에 약간 왜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건설 대표주 오랜만입니다. 지금 현대건설, HD 현대산업개발, DLENC 대우건설 이런 것들이 플러스입니다. 증권사에서 좋은 보고서가 나왔어요. 지금 현대건설에 대해서 좋은 보고서가 나와서 그 영향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밥솥주가 오르는데 사실 캐리라는 게 밥솥 부품을 만들기는 하는데 지금은 사실상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이쪽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밥솥 관련주로 분류하는 건 맞긴 맞으나 지금의 어떤 주력은 밥솥 인버터는 아니라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도 지금 급등하는데 여기도 캐리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버터라는 부품이 여기저기 들어가기 때문인데 그래서 밥솥이랑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가 급등하는 게 캐리라는 한 종목이 왜곡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파크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현대건설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건설하고 캐리가 지금 테마파크나 밥솥,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라는 이 섹터를 조금 왜곡시키는 흐름이 있으니 그 두 종목에 따른 왜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에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러면 오늘장 키포인트 저희 이문희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 현재까지는 한국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상승률 1위입니다. 물론 지금 일본 증시가 열렸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좀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뭐 제가 이렇게 오늘 선정한 이유는 그만큼 오늘처럼 약간 조정을 받아줄 때 너무 이제 겁먹지 말고 너무 걱정을 많이 하지 말자. 우리나라 증시는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있다 정도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흘리는 시장 속에서도 괜찮을 만한 이야기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잡아볼까요? 일단 오늘은 두산 답캣이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몇 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일단 건설 기계 업종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과 관련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에 있고 2위에서는 무려 1,055조에 달하는 재건 프로젝트를 일단 발표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AI 관련 대규모 인프라 투자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식 발표 이후에 설립 초기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향후 4년간 최대 5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규모 계획인데 시장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인프라 투자 관련주와 센티 개선이 기대되는 기계 쪽 섹터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트렌드가 트럼프 트레이드에 있고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섹터 간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세를 크게 주지 못한 기계 관련 섹터의 상승세가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산마켓은 작년 지배구조 재편 무산 이후에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부터 3년간 주주 환원율 40%와 최소 배당금 1,6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당 시기도 연 2회에서 매분기 배당으로 일단 전환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 대한 이슈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 시장 조정기로 인한 부진한 실적을 시현했지만 올해는 시장의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지배순이익을 지속적으로 기록할 전망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전일은 상방으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구간이었고 이 구간이 일단은 초입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는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들어가도 괜찮다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건설기계 관련주인 두산 밥캣입니다. 관련해서 체크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작년 부진을 털어내고 올해 상반기는 우리 증시가 잘 달릴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잘 달릴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은 나오는데 조금 더 파헤쳐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김중원 현대차증권 상무와 함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오시기를 좀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은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상반기 부진을 잘 뚫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쌩쌩 달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초반은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지금 네. 이 시점이 그래서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찰나에 딱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뭐 작년에 뭐 미국 뉴욕 뭐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 30% 가까이 올랐는데 뭐 우리가 오른 거는 불구하고 10% 가까이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20% 넘게 빠졌으니까 아주 상대적 발탈감이 어느 해보다 높았는데 뭐 그런 요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하반기에 워낙 컸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가 터졌고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올해 들어서 이제 그 헌재 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취임했으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다 해소되고 그러다 보니 올해 뭐 한국 증시가 그런 불확실성 해소로 글로벌 증시 대비 아웃퍼폼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1월 달에 수익률을 보니 뭐 아마 오늘자 정도, 그러니까 어제자 정도 됐으면 거의 1위였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주요국 비교하면 뭐 5% 가까이, 어제까지 하면 한 6% 이상 올라서 아마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다 보니 올해는 그래도 또 1월 수익률이 연간 수익률에서 중요하다고 하는데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오늘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요.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정치적 불확실성,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런 것들은 그냥 핑계 불가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 증시가 부진한 이유는 실적 사이클 자체가 하락 사이클에 진입했다. 뭐 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12개월 이렇게 EPS 실적 사이클 추이가 나오는데 이게 2017년부터 보면 낙타 봉오리 같이 저렇게 두 개, 세 번째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게 저점부터 고점까지가 15개월에서 23개월, 그리고 고점에서 저점까지가 20개월이 가는데 이게 반도체 비중이 워낙 우리 실적에서 커졌기 때문에 저렇게 뚜렷한 사이클을 반도체와 같이 그리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저 고점, 이제 마지막 동그라미가 이제 꺾여져 있는 저 부분이 작년 9월 초에 나왔고요. 이제 이게 20개월을 갑니다. 그러면 저점까지 언제냐라면 20개월이 맞다라면 과거처럼 2026년 3월까지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문제는 그럼 저렇게 실적 하락기 동안 주가는 어쨌냐라고 보면 뭐 첫 사이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사이클 때 보면 실적 피크아웃 된 다음에 주가가 무려 24%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이클 2020년부터 22년까지 사이클을 보면 그때는 뭐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 빠졌냐라고 보면 9월 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뭐 2,600 후반 정도였고요. 작년 종가가 2,399로 뭐 9% 좀 안 되게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물론 과거가 똑같이 현재 반영된다라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과거에 한 25%에서 30% 빠졌는데 앞으로도 내년 3월까지 실적 사이클이 하락되는데 지금 9%다. 더 많이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금 작년에 저점이 2,300 한 30, 40 그게 12월 초였는데요. 저점이 올해 다시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대비해야 된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이제 이미 저점은 확인하지 않았냐라고 투자자들이 갈 수가 있는데 그 생각적 자체를 변해야 되고요. 실제로 올해와 똑같은 증시를 2019년에 사실 겪었고요. 그때도 실적 사이클 하향이었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6년부터 20년까지 가는 사이클 중간에 있었는데 2019년 때가 어땠냐면 1월 달에 무려 코스피가 10% 올랐어요. 그래서 글로벌 수익률 1등이었는데 문제는 2월부터 11월까지 그냥 죽을 썼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12월 한 달에 한 7% 정도 올라서
이제 결국 연간으로 한 6, 7% 오르고 끝났는데, 그러니까 저점을 그러니까 저점이 그 당시 깨졌었거든요. 실제로 보면 2019년 8월에 다시 저점을 만들었는데 올해도 뭐 그 정도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저점을 한번 깰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비를 해보고 지금 장세는 1월 좀 반짝한 다음에 당분간 쉬어갈 수 있고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이미 뭐 실적 하락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여파가 앞으로 올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올해 내에도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좀 클 수 있겠네 이런 네.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들고요. 그렇다면 올해도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네. 작년과 같이 좀 힘든 장이 이어진다면 네. 투자 스타일을 또 잘 갖고 가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사부님?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렇게 예. 증시가 약세이다 보니 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서 뭐 어찌 됐든 노후를 준비하다든지 어떻게 그러니까 소비를 뭐 개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투자할 돈 벌 방법이 없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생각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작년 시장도 보면은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률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비중이 높은 코스피와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진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10% 가까이 빠지고 코스닥 같은 게 20% 빠졌는데요. 스타일별로 보면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고배당 거의 7% 가까이 기록했고 이제 저변동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시가총액별로 보면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순수 대형 가치라고 대형 가치주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11% 정도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시장을 그냥 코스피 10% 빠졌구나, 남들은 20, 30% 오르는데 그리고 코스닥 20% 빠졌구나, 이런 시장 또 되면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까라는 거 하는데 스타일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뭐 주식시장 뭐 20, 30%는 안 올라도 연 한 10% 이상 오를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일을 잘 선택하는 게 올해 중요한데 이제 먼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첫 번째 나포가대 스타일에 관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52주 고가냐 52주 신저가냐라고 봤을 때 52주 신고가가 맞는 시장이 있고 52주 신저가가 맞는 시장이 있는데 올해는 52주 신저가 나는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라. 여전히 가격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하락 사이클이다 보니까 오히려 많이 빠진 게 중요하지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저변동성.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다면 증시 변동성 자체가 낮은 애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코스피 대비 굉장히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저변동성, 로볼이라고 불리는 ETF들도 있는데요. 그런 애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상반기 정도, 길게는 좀 3분기 정도까지는 대형 가치주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또 안 좋은 쪽도 얘기해야 되는데 특히 올해는 중소형주는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는 보지 말고 작년에 이제 배당주가 굉장히 좋다라고 했는데 배당주의 투자 매력도 올해는 작년 대비 약화되기 때문에 배당주도 좀 작년 같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는 그 가치주와 성장주 중에 네. 가치주 그런데 네. 사이즈 좀 큰 대형 네네. 가치주를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네. 이제 스타일을 정해놓고 올해 그러면 가치를 보겠다. 이걸 정해놓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은데 좀 성장 대비 그럼 왜 올해는 가치냐라고 하면 가치주 사이클, 그러니까 성장주 대비 가치주 상대 지수라고 그래서 가치주 수익률에서 성장주 수익률을 뺀 이 수익률을 2000년부터 장기적으로 그려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치와 성장 어떤 게 좋은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두 가지 정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금리. 그러니까 성장주 같은 경우에 듀레이션이 길다 보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이 좋다. 그래서 사실 올해 이런 부분들은 성장주의 우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가치 성장 상대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성장이 정해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류를 하면 언제나 가치와 성장이 나오는데 실제로 진정한 가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가치주의 평균
PR이 10배다. 그리고 성장주의 평균 PR이 12배다. 이러면 이거 가치주 아니에요. 거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류를 하다 보니 10배짜리가 들어간 거고 낮다라고 하니. 그렇지만 이제 가치주의 PR이 5배고 성장주가 20배다. 예. 이러면 진짜 싸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실제로 과거에 말씀드린 대로 가치주 상대 수익률, 그러니까 성장주 대비 얼마나 아웃퍼폼했는지를 이 가치주의 상대 PER 추이로 보면은 잘 설명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가치주의 PER이 한 34% 정도 성장주보다 싸면은 가치주가 보통 그 부분에서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하면 이제 의미가 가치주가 아니기 때문에 예. 가치주가 아웃퍼폼을 못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중요한 게 올해는 지금 PER 갭이 얼마나 되냐라고 했는데 평균이 이제 34%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거의 한 45%, 그러니까 평균 대비 훨씬 크게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 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상에서는 이제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 아웃퍼폼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금리 인하들이 올해는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내수 부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본다면 성장주가 올해도 기회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실적 사이클이 제가 말씀드릴 때 내년 이제 3월에 이제 저점을 찍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본다면 이제 4분기 정도는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차트가 금리와 가치주 상대 지수를 이렇게 비교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네. 금리가 중요하고 다음 그래프 좀 보여주면 실제로 PER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이제 중간에 선이 이제 평균 34%고 그 이하로 내려가는 구간 회색 선이 그때는 저 파란색 선이 아웃퍼폼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렇지만 이게 평균 이하로 있을 때는 이제 파란색 선이 조정받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은 평균 이하로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성가치주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가치주 거기다 이제 중소형과 대형 중에 올해 대형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형 가치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상무님 저희가 이제 사이즈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중소형주보다 덩치 큰 대형주를 수익률 네. 측면에서 유리하게 보시는 이유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요것도 가치 네, 성장하고 네. 사실 비슷합니다. 중소형주를 네. 투자하는 이유는 중소형주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종목 선택할 때 시총 제약도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중소형주가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 중소형주가 쌉니다. 이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소형주가 싸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면 아웃퍼폼 한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재미있게 중소형주가 대형주들이 비싸요. 그러니까 대형주 평균 PR이 10배면 얘네들은 12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10% 이상 비싼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보시면 여기서도 상대 PR이 중소형주가 비쌀 때, 쌀 때 어떻게 되는지 연도별로 끊어보면 중소형주가 싸면은 확실히 아웃퍼폼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 PR이 회색선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이제 파란색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렇지만 대체로 비쌌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최근 2년 정도의 끝에 보시면 이렇게 PR이 아래로 있으면서 중소형주가 아웃퍼폼을 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끝에 보시면 다시 한 13% 정도 비싸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비싸기 때문에 좀 대형주에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게 이제 중소형주에는 낙수 효과라는 게 있어서 보통 실적이 개선되고 후행적으로 중소형주의 실적이 좋아지는데 그래서 코스피 EPS,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실적이 개선될 때 중소형주가 상대적 강세를 보시는 것 같이 실적이 EPS가 올라갈 때 중소형주 그 회색선 자체가 같이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반대로 실적이 하향 조정된다면 이제 오히려 중소형주가 약세를 기록하는데 제가 올해 시장 실적은 하향 조정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해는 중소형주 대비 대형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무님께서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서 분석을 해주시는데 올해의 스타일 전략은 낙폭과 대 저변동성 대형 가치주 이렇게 앞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변동성 스타일 이거 좀 한 번 더 짚어주시고 끝으로 그 유망 종목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저변동성을 지금 봐야 되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변동성 이제 종목이라는 거는
아예 거래가 안 되면 당연히 주가 수익률이 변동성이 없겠는데 이 로볼 자체라는 거래 대금 상위 60%, 그러니까 거래는 되는데 주가 변동성이 적은 애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는 이제 빅스라는 변동성 지수가 있는데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저변동성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제 차트를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그걸 같이 보시면 보통 그러니까 빅스가 올라갈 때 저변동성 지수가 보시는 것 같이 저변동성 상대 지수가 코스피 대비 얼마나 아웃퍼폼을 했냐라는 그건데 회색선을 보면 이제 빅스 파란색이 올라갈 때 보면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우리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으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 하향에 따라서 계속해서 트럼프 취임 그런 것들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을 때 이렇게 저변동성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저변동성 지수를 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저변동성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종목을 잘 알기가 어려워서 대형 가치하고 저변동성의 시가총액 대표 종목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대형 가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 있고 금융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가치주는 뭐 대충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즉 그러면 저변동성 종목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이제 가장 거기서 큰 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렇게 있고요. 그 외에 삼성전자 외에 삼성그룹주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성물산, 삼성화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재밌는 게 작년에 전자 빼고 수익률이 다 좋았어요. 특히 저기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작년에 거의 전자 빠진 만큼 올랐어요. 20%.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 외에 이제 자동차와 금융이 일부 좀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종목들로 구성돼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납폭과대, 저변동성 그리고 대형 가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납폭과대 같은 경우에 그때그때 이제 달라지니까 이제 계속해서 연중으로는 좀 52주 신저가 나오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하면 상대적으로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삼바도 긍정적인 소식 때문에 오늘 4% 오르는데 여러분 2부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중원 현대차증권 상물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구체적으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